예, 총재님 수고 많습니다. 한은에 관련된 사항은 물가, 기준금리, 또 환율, 가계부채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먼저 이걸 하는데 또 다른 이슈를 한 개 좀 제기를 할게요. 우리 총재님, 우리 마약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마약. 예. 근데 미국의 달러 지폐의 90%가 지폐가 오염이 되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요새 신문을 봐서 예. 봤습니다. 최근에 또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이 화폐에 묻어서 이거를 길에서 이렇게 줍지 마라 할 정도로 전신마비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약이 이렇게 화폐에 묻어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 화폐의 지질이 워낙 좋아서 외국에서도 이 우리나라 화폐를 마약을 흡입할 때에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작년에 경찰이 마약 단속 중에 마약 흡입 용도로 추정되는 1,000원짜리 지폐가 발견됐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요?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화폐로 마약을 흡입하다가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폐를 나중에 좀 더 수거해서 뭐 오래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폐기를 합니다. 근데 폐기할 때에 이걸 좀 조사를 해야 되지,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에 하수 처리장에서 잔류 마약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산을 해서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마약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화폐 정사 작업대, 정사라는 게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작업대에 화학약품이나 세균 등에 오염된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을 이번에 처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발권국과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폐 손상 분류 기준에도 보면은 이제 파손, 오염, 변형, 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염에 이렇게 세부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풍기는 등 오염된 것, 화학약품이나 세균 등에 오염된 것,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항목에서 화학약품이나 세균 등에 오염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눈으로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화폐 정사 시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사항. 자연이자율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에 아까 총재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자연 이자율을 추정을 해서 아마 논의하고 발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전에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제 생각으로는 내부적으로 자연 이자율을 추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세요?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 이자율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저희가 추정하는 이자율이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렇다면은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연 이자율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은 아까 총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은 지금 최대의 페드의 목적이 하여튼 2%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계속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아까 지금 환율도 생각해야 되고 가계부채도 생각해야 되고 또 뭐 성장도 생각해야 되고 고용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좌고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물가가 5, 6%로 계속 높아지는 동안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 좌고우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책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적적인 정책을 취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물가가 6% 7월 달에 6월 달에 6% CPI로 봐서 6.3% 그다음에 5.7% 5.6%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실 물가를 잡으려면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 그게 실업률도 생각을 해갖고 하는데 지금은 페드의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2%를 잡기 위해서 뭐 요새 용어의 상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지 뭐 울트라 스텝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물가 상승과 관련돼서도 뭐 그렇게는 주된 걸 한다 하지만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5, 6%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는 한 물가 상승이 가장 우선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입니다. 네. 환율 관련돼서 공급 측도 있고 수요 측도 있는데 공급 측의 부분은 196억 불 정도가 지난번에 보니까 사용을 했어요. 그죠? 공급을 20% 예. 예, 단기 쏠리면서 공급 외환보유고를 쓰는 것은 쏠림 현상에 반응하는 거고요.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조정, 또 국민 전체로서는 에너지나 이런 전력 소비 감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지금 외부에서 오셔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재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환율 관련돼서 공급 측면 관련되는 것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수요 쪽이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수요 쪽에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 에너지 수입 같습니다. 지금 무역지에서. 그래서 사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좋지만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는 이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겨울이 뭐 유럽은 더 하겠습니다만 이번 겨울에 우리 에너지 관련돼서 조금 절약을 하면서 이게 결국 이제 절약하는 것이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도 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이제 직접 투자라든지 예. 또 주식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재 해외에 있는 저희 내국인의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또 해외 수출업자가 가지고 있는 달러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이 빨리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기가 와서 이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상황이
급반전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유인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자료를 보시면은 이 사실 해외 직접 투자도 그렇고 해외 증권 투자 전체 합쳐서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그 국민연금과 수합 체결했죠. 네. 그것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 수합을 체결했는데 필요하면 물론 외환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연장할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가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계부채 관련돼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중에서 그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 대출, 그렇게 사업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가계부채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하여튼 예. 금액이 중요한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을 가계부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이걸 포함을 시켜서 그 가계부채를 발표하고 관리하고 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지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지금은 이제 기업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걸 가계부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렇죠. 또 예. 하나는 사실 그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개인으로 빌렸지만 또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론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자영업자의 그 부채 위험을 분석할 때 저희들은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부채는 모아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로 이걸 가계부채를 바꿔줄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상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반영해서 그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부채를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계속 논의가 됐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19 관련돼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관련돼서 지금 계속 그 한국은행에서 추계를 하고 있죠. 네. 잠재 성장률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잠재 성장률 하락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어떤 제안을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인 그 대책인데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저희 노력하시지만 전반적인 구조 개혁, 그러니까 뭐 교육 개혁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게 해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 받아들이지 말고 적어도 1, 2% 이상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아주 좋은 인적 자산을 활용해서 잠재 성장률 관련되는 사항들을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